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간 변화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 그리고 촌락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는요 다시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보죠. 대도시. 인구 과밀화로 인한 각종 시설이 부족해집니다. 과하게 밀집되어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당연히 집도 부족해지고요. 그다음 교통시설도 부족해지고요. 뭐 쓰레기 처리라던가 각종 시설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도시 내 노후 공간의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옛날부터 큰 도시였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성장한 곳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지역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한 대도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개발됐던 곳들은 노후 이제는 조금 낡게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지역 주민 삶이 저하되면서 재개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역들에서 활발한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다음 중소도시. 대도시에 너무 많은 인구가 또 너무 많은 기능들이 과하게 밀집되면서 얘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풍족한 대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구 유출 등을 막기 위해서 지역 특성화 사업, 그 지역에 아주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원주라는 도시,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의료기기 중심으로 도시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오송이라는 곳은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산업들을 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지역 특성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충한다는 건데요. 얘는 스스로 자급자족, 스스로 다른 도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도시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업무 기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예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시설이라던가 상업 같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다면 굳이 대도시로 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와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 기능을 확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도시와 달리 이 촌락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자, 이 촌락은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도시에 인접한 촌락과 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요. 도시와 인접한 촌락을 우리는 근교농촌이라고 부릅니다. 근교농촌. 요 교자가 일반적으로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농촌이에요. 다음, 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은 일반적으로 전통농촌 또는 순수농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옛날부터 우리가 촌락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이미지, 경관들이 펼쳐져 있는 곳을 전통농촌 또는 순수농촌이라고 부릅니다. 두 농촌은 도시와의 거리죠. 결국 도시와 가깝냐 도시와 머냐에 따라서 현재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근교농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근교농촌의 가장 대표적인 경관입니다. 대도시와 가깝다 그랬죠. 아파트들이 막 있네요. 그리고 뭔가요?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이 근교농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대도시는 뭐가 많죠? 물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겠죠. 뭐 건물도 많고 뭐 교통수단도 많고 도로도 많고, 가장 중요한 건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인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돈을 벌고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써요. 다시 얘기하면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도시를 뭐라고 부른다고도 얘기했냐면 소비시장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근교농촌은 소비시장, 다시 얘기해서 어떤 물건을 팔고자 했을 때, 농작물이겠죠. 농작물을 팔고자 했을 때 이 농작물을 아주 많이 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추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상추. 삼겹살 싸 먹을 때 최고죠. 깻잎 이런 것들. 상추가 이렇게 고기 먹으려고 꺼내 놓습니다. 열심히 씻어가지고 담아놨어요. 집에서 딱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계속 싸 먹다 보니 남았어요. 냉장고에 다시 넣어 놓습니다.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다시 상추를 먹으려고 꺼냈습니다. 싱싱하던가요? 아닙니다. 이게 흐물흐물 돼 있고 막 이렇게 막 눌려 있고 막 그럴 거예요. 신선도가 떨어지면 맛이 없어지죠. 특히나 이런 채소 같은 것들은 신선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얘는 소비 시장인 도시와 가깝대요. 작물을 재배하자마자 아주 신선한 상태에서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빨리. 상추 좀 갖다 주세요. 바로바로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소비 시장인 대도시와 가까워서 농작물들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땅값이 조금 비싸요. 그리고 기후 환경이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아주 적합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대도시에서 인구와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교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지역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이 근교 농촌 지역으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여기는 옛날부터 농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에서 많은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도시적인 특성을 갖춰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정리하면 대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주로 상추 같은 얘네들 상품 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상품 작물 같은 것들을 옛날보다 많이 재배하게 되고 또 도시에서 다양한 것들이 빠져나오면서 도시적인 경관 또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대되고 있다. 얘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이랬던 곳입니다. 근교 농촌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농촌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도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도시로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도로가 막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랬던 곳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도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도시에서 건물도 빠져나오고 사람도 빠져나오고 사무실, 창고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옛날엔 농경지로 이용되던 곳들이 이제는 콘크리트가 뒤덮이면서 공장도 들어서기도 하고요. 또 상점이 들어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또 대도시와 접근성이 향상됐어요. 이제 보다 대도시로 빠르게 더 신선하게 농작물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대도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딸기, 상추, 깻잎 같은 걸 재배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옛날에도 비닐하우스를 어느 정도 이용했지만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이제는 나무가 있던 공간까지 다 비닐하우스로 이용하게 됩니다. 또 대도시와 가까워요. 이제는 여기 살면서도 대도시로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도시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근교 농촌은 최근 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집들로는 그 많은 사람들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조금 내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아파트를 짓기도 합니다. 옛날에 농경지로 이용되던 곳들이 또 아파트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농촌이었던 곳이에요. 이랬던 곳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장, 백화점이나 상점, 아파트 같은 것들은 도시적인 경관 그리고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불렀었죠. 옛날에 비해서 도시적인 경관이 늘어났고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대됩니다. 그럼 옛날에 비해서 현재 여기 사는 사람들의 직업은 단순해졌을까요? 다양해졌을까요?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서 서울로 또는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직업도 다양해지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게 됩니다. 자, 또 옛날에 사람들이 주로 뭐 하고 살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농사 주로 지었다.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쾌적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음악가, 작곡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막 댄스하는 와, 꺄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라졌네. 나와, 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때로는 한 집에서 아빠는 농사를 짓고 아들은 회사를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농사를 전적으로 짓는 농가를 전업농이라고 하고요. 농사 짓는 사람과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겸업농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비해 겸업농이 늘어났고요. 옛날에는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만 살았지만 이제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농촌에 삽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산다고 다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비농업 인구라고 부릅니다. 자, 인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 또 토지 이용의 측면에서 농경지의 면적은 줄어들었죠. 다음 도시적인 토지 이용 늘어났네요. 다음 농업 외 소득, 그러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농업을 이용해서 주로 소득을 얻었다면 이제는 농업 이외에서도 소득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농업 외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근교 농촌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대도시에서 차 타고 나가면서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양쪽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들이 대표적인 근교 농촌입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녹화를 위해서 고양시로 많이 옵니다. 그럼 도로를 타고 쭉 오다 보면 비닐하우스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이 근교 농촌이에요. 그리고 근교 농촌 뒤쪽에 막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도시적인 토지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았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사라졌다.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묶어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문제는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반면 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 전통 농촌 또는 순수 농촌이라고 부르는 지역들,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통 농촌은 이와 같은 경관을 띠는 농촌입니다. 아까 근교 농촌과는 또 경관이 다르게 나타나죠.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요. 아파트가 잘 보이지 않고요. 낮은 초가집들이 보입니다.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주로 벼를 재배하는 것 같죠. 맞아요. 논이에요. 굉장히 넓은 농경지에서 주로 벼를 재배합니다. 우리가 농촌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농촌이 바로 전통 농촌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인구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근교 농촌은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도시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얘는 멀어요. 우리 지난번에 또 했었네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고용 기회와 또 상대적으로 더욱더 잘 갖추어져 있는 문화시설과 생활시설 같은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 촌락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죠. 도시화율이 우리나라 90%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촌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사람들이 떠나가느냐? 청장년층입니다. 15세에서 64세라고 그러거든요. 남자, 여자. 그다음 유소년층, 어린 친구들. 그다음 노년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청장년층과 유소년층, 노년층 중에 누가 가장 많이 떠날까요? 유소년층? 얘네들이 혼자 떠날 수 없겠죠. 엄마, 아빠 놔두고 어떻게 혼자 떠나겠습니까? 노년층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사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단 현실에 그 적응된 곳에서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사 잘 안 가시죠. 그러니까 70세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갑자기 그래 우리도 한번 도시에 가서 편한 생활을 해보자 이사 가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빠져나가는 연령층은 청장년층이 되는 거죠. 고용 기회가 많으니까. 자, 그런데 보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여자와 남자 중에 누가 더 많이 빠져나가느냐? 여자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물론 모든 농촌이 그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유교 전통이 살아있는 농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고 남자가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고 남자가 제사를 모셔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떠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또 농사일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자한테도 힘들고요. 여자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보자면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이런 농사일을 좀 더 잘 견뎌낼 수가 있고요. 또 도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고용 기회가 많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미용실이라던가 전화 교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떠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결혼해야 돼요. 남자는 4명인데 여성은 2명밖에 없네요. 성비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농촌 총각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를 우리는 한국지리와 사회에서는 결혼 정년기의 성비 불균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국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비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청장년층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자연스레 줄어드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누가 줄어들까요? 얘네들 줄어들겠죠. 같이 살던 어린아이들, 엄마 따라 가야겠죠. 소자, 농촌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장년층이 떠나니까 이 70세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들이 막 늦둥이를 갖거나 이런 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을 만한 연령층들이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레 유소년층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농촌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초등학교의 전교생이에요. 전교생. 농촌에 가면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교시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소년층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 그럼 자연스레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얘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 인구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던 땅도 이제는 사람이 모자라요. 또 연령층이 높아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청장년층보다는 좀 힘이 조금 부족하실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안 짓게 됩니다. 휴경지가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농사 안 짓고만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기술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농기계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청장년층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성비의 불균형, 특히나 결혼 정년기에 성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전통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에 따라서 성비가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더 평균 수명이 긴가요? 여성이 훨씬 더 긴 편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 촌락은 노년층의 비중이 높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아무래도 오래 사시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전통 농촌에 노인정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아버지 한두 분이 막 아이돌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는 남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노년층에 가면 또 여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결혼 정년기에는 남자가 많고 노년층에서는 또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층마다 성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유휴경작지, 쉽게 얘기하면 얘가 휴경지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땅이 또 늘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교육 및 의료, 문화생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인구 유출의 가속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생활 여건이 악화되면서 얘가 또다시 인구 유출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촌락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얘가 우리 보조단에 나와 있죠.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특징이 지리적 특성이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의 특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1호, 지리적 표시 1호 상품이 보성 녹차입니다.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 브랜드화. 이건 그 지역 하면 어떤 상품을 떠올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보성하면 뭐죠? 녹차, 횡성, 한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역 브랜드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축제. 최근 들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지역 축제가 난립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역 축제를 열지 않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지역 축제들이 열리는 곳이 물론 대도시들도 있지만 촌락 지역들이 많아요. 다시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침체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 축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유명한 축제들도 있습니다. 보성의 다양제, 녹차를 활용한 축제. 다음 춘향전의 무대가 되었던 남원에선 춘향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김제 지평선 축제. 뭐 화천의 산천어 축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축제, 또 보령하면 머드 축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역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4페이지에 공간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리고 공간의 변화, 지역 조사까지 살펴봤고요. 뒤쪽에서는 공간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66페이지에 개념 체크를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